불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 강좌 그 9번째 시간입니다. 밤이 늦어서 이제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요. 태풍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빗소리도 커지고 창문을 닫아서 좀 덥긴 한데 오늘 또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내일 수업이 또 있네요. 이 시간에는 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연합국의 우위로 지금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전후 처리를 논의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기 위한 국제회담이 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등이 열리는데 그 전후 처리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그리고 이제 미국과 영국은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죠. 벌써 1941년에 그걸 발표를 합니다.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의 강대국이었던 두 나라들이 이제 전후 국제 질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실상 유엔 국제연합 유엔에 대한 구상이 나오죠. 나중에 이런 대서양 헌장에 근거해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 기구로 유엔이 발족하게 됩니다. 카이로 회담에는 연합군 중에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이 참가합니다. 중국이 참가한 덕분에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었겠죠. 미국이나 영국이 솔직히 뭐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그 다음에 1895년 이후에 일본이 빼앗은 모든 땅을 이제 돌려주어야 된다,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 왜 하필이면 1895년이냐? 바로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해서 대만을 식민지로 빼앗아간 거죠.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부터 빼앗아간 모든 침략을 통해서 얻어간 모든 영토는 뱉어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 그리고 일본이 점령했던 모든 땅들을 반환하도록 요구받은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독립도 약속되고 만주국, 타이완도 원상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소련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소련은 왜 빠졌을까? 바로 이 중국 때문이죠.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은 2차 국공 합작을 깨고 뒤통수를 친 장제스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장개석이 온다는 말에 참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소련을 달래러 갑니다.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있죠. 그때 이제 이거 소련 땅이니까. 그래서 소련의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라고 하는 휴양 도시에 가서 스탈린한테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제 달래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일본하고의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 일본하고 좀 대일전에 참전해라. 그러면 네가 예전에 그 러일 전쟁 때 빼앗겼던 사할린 절반 그리고 쿠릴 열도의 섬들 네가 차지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밀 협정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대한 분할 점령을 합의하게 됩니다. 뭐 연합군의 승리가 이제 완전히 거의 굳어졌으니까요. 이미 독일은 거의 이제 뭐 끝나가니까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열렸던 포츠담 회담, 여기서는 이제 독일이 이미 항복했으니까 이제 일본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 그 다음에 식민지 독립, 점령지 반환,
이런 이야기들을 실행에 옮기고 일본 영토는 일본의 그 섬과 그 주변의 작은 섬들로 한정한다. 일본 열도로 한정한다.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하고요. 일본에게 다시 한번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거죠. 물론 일본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뜨려 줘야죠.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군이 북쪽으로부터 참전하죠. 그러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이 끝났네요. 그럼 전 세계가 전쟁이 끝났으니 전후 국제 질서를 정리해야 되겠죠? 미군이 중심이 돼서 연합군 중에 미군이 중심이 되어 일본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5년부터 52년까지 6년여 45, 6, 7, 8, 9, 10, 11, 12 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맺고 정식적으로 발효된 게 52년이니까 6년이 넘는 만으로 6년 동안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군정이 실시된 겁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 SCAP 이건 뭘까요?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연합군 최고사령부 보통은 GHQ라고 많이 불렀죠. General Headquarter 총본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설치돼서 미 군정이 실시되고 당연히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주의자들, 군국주의자들은 군인들은 추방하고 공직에서 추방하고 도조 히데키와 같은 지도부들을 처벌을 해야겠죠. 그리고 일본 천황 히로히토도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항복할 때의 조건이 이제 천황을 살려달라는 거죠. 처벌해서 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인간 선언을 하게 하면서 이제 책임에서는 회피하게 되는 거죠. 천황은 단순히 국가의 상징이나 국민 통합의 상징쯤으로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동 군사 재판이라고 불려지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 도쿄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46년부터 이게 48년까지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가 죽겠네. 평화헌법 46년에 신헌법이 제정되죠. 이 신헌법이라고 불리는 평화헌법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천황이 책임지던 나라에서 그게 아니고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권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를 가질 수 없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평화조항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재벌도 해체하고 군대도 해산시키고 재벌개혁, 농지개혁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래서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미국의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죠. 원래 미국이 구상했던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을 거점으로 어차피 이제 소련이 미국의 라이벌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중화민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거점으로 공산 세력의 확대를 막겠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이었죠. 근데 그 전략이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바로 중국이 공산화돼 버리죠. 북한도 공산화되고 중국까지 공산화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소련과의 대립이 차츰 격화되자 미국은 중국이 없다면 공산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했겠죠. 그게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을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파트너 반공 세력으로 육성하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일본의 맷집을 키워줘야겠네요. 등치를 키워줘야겠네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를 재건해주고 노동운동은 공산주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탄압하고 공산주의자들 탄압하고 그리고 처벌되어야 될 군국주의 세력들의 복귀를 허용하죠. 이로써 그 전범 A급 전범이었던 기신 오부스키 같은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수상까지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주1 미군이 한반도로 유엔군으로 참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일본은 볼멘소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누가 지켜주느냐? 그래서 경찰 예비대, 미군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치안을 담당하는 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 예비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전쟁이 터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이게 이런 사실상 일본은 군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경찰 예비대가 이제 1954년에 지금의 일본 자위대로 육군자위대,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사실상 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둘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미국이 일본을 빨리 정상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죠. 굉장히 서두른 거죠, 실은. 그래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맺고 52년에 이제 주권이 회복됩니다. 군정이 종결되는 거죠. 근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과 동시에 같은 날 미일 안보 조약도 체결합니다. 일본이 이제 나 정상국가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나 군대도 없는데 나는 누가 지켜줘? 라고 하니까 미국이 누가 니 때리면 내가 용서 안 해! 라고 한 거죠.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다.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해서 사실상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미국이 이제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일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런 명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이제 확고히 하겠다는 모습도 보여지는 겁니다. 시간이 10분 애매하네요. 10분은 12분은 너무 짧고 이게 내용이 좀 간단하니까 좀 더 해볼까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야기는 됐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뭐 이 부분은 살짝 이야기를 해봐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야기를 좀 더 해줄까? 미국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 전략, 일본에 대한 정책 변화 그 부분과 연결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짝 이야기해 볼게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1951년에 맺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는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과 피해자, 피해국에 대한 배상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죠. 이건 미국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과 중국은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은 이거 완전히 미국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조약 서명을 거부하죠. 근데 당시 이제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중화민국, 타이완이죠.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1952년에 일화 평화조약이라는 걸 맺고 일본과 그 국교를 수립하고요. 그리고 배상 받지 않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에 맞서려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부하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동맹국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둘이 동맹을 맺기는 힘들어요. 국교도 단절돼 있었고. 근데 이제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걸 맺죠. 한일협정, 한일 기본조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일협정이라고도 하죠.
1965년 미국의 압력. 한국은 돈이 필요했고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됐던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이제 뭐 본격화되는 그런 분위기.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화해가 필요했던 거죠. 수교해라.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경제 건설을 위한 돈이 필요했고요. 일본도 한국과 교역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많이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 기본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15분.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